아기가 된 욕심쟁이. 글 이숙재, 그림 한재홍. 아기가 된 욕심쟁이는 충청남도 부여군 부소산에 있는 절 고란사 뒤편의 약수터에서 전해지는 이야기입니다. 이곳에 있는 샘물을 한 번 마실 때마다 3년씩 젊어진다는 겁니다. 옛날 백제왕들은 위장병에 걸리는 일이 없었는데 늘 이 샘물을 마신 덕분이라고 합니다. 외딴 산골 오두막집에 마음씨 착한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살았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는 가난하여 산에서 나무를 해서 끼니를 이어갔지만 항상 행복했어요. 오늘도 할아버지는 산에 나무를 하러 가셨어요. 한참 땀을 흘리며 일을 하는데 어디선가 파랑새 한 마리가 포르르 날아오더니 노래를 불렀어요. 어쩌면 노래소리가 저리도 고울까? 할아버지는 일손을 멈추고 파랑새의 아름다운 노래소리에 귀 기울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파랑새가 저 멀리 날아갔어요. 포로롱, 포로롱, 포로롱. 할아버지는 자기도 모르게 파랑새를 따라 발걸음을 옮겼어요. 파랑새는 멀리 날아 깊은 산골짜기로 들어갔어요. 이윽고 파랑새가 나뭇가지에 살포시 앉았어요. 할아버지도 파랑새가 앉은 나무 아래로 가까이 다가갔지요. 그런데 그곳에는 아주 맑은 샘물이 있었어요. 오호, 이런 곳에 샘물이 있었네. 마치 목이 마르던 참인데 잘 됐군. 할아버지는 두 손으로 샘물을 떠 마셨어요. 꿀꺽, 꿀꺽.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구부정하던 할아버지의 허리가 곱게 쭉 펴지고 주름살 투성이었던 얼굴이 반들반들해진 거예요. 아니, 이런 일이 있을 수가. 할아버지는 또 다시 샘물을 한 모금 마셨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수염이 없어지더니 청년처럼 젊어지고 기운이 펄났어요. 할아버지는 신기하면서도 기뻤지요. 할아버지는 얼른 집으로 돌아가 할머니를 불렀어요. 할멈! 할머니는 젊어진 할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하고 놀랐어요. 아니, 당신은 누구시오? 할멈, 나요, 나! 못 알아보시겠어? 그제야 할머니는 할아버지를 알아보았어요. 다음 날 할아버지는 할머니를 데리고 신기한 샘물가로 갔어요. 할머니도 샘물을 마셨지요. 꿀꺽, 꿀꺽, 꿀꺽. 그러자 할머니도 젊은 새색시로 변했어요. 어머나, 정말 내 모습이 새색시로 변했어요. 신기한 샘물 덕분에 젊어진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행복했어요. 할아버지가 사는 마을에는 욕심쟁이 최영감이 있었어요. 최영감은 소문을 듣자마자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찾아왔지요. 신기한 샘물이 있는 곳을 알려주시오. 그러자 할아버지가
걱정스러운 듯 말했어요. 그거야 어렵지 않지만 물을 너무 많이 먹으면 큰일 나요. 하지만 최영감은 할아버지의 말을 귀 기울여 듣지 않았어요. 욕심쟁이 최영감은 곧바로 신기한 샘물이 있는 곳으로 달려갔어요. 그러고는 샘물을 정신없이 마셨어요. 무엇이든 많이 먹는 게 좋은 거야. 꿀꺽, 뻘컥, 꿀꺽. 그런데 욕심을 부리던 최영감은 그만 갓난아이가 되고 말았어요. 날이 어두워지도록 최영감이 돌아오지 않자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걱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샘터로 가보았지요. 샘물가에는 갓난아이가 울고 있었어요. 아니 이건 최영감의 옷이 아니요? 아이고 욕심을 부리다가 갓난아이가 돼버렸구려. 마음씨 착한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갓난아이가 된 최영감을 집으로 데리고 왔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는 최영감을 아들처럼 기르면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최영감은 욕심을 부리다가 샘물을 너무 많이 먹어서 갓난아이가 되고 말았어요. 궁금한 게 갓난아이가 된 최영감은 자라면서 콩쥐와 팥쥐, 글, 허피려, 그림, 이병호. 콩쥐 팥쥐는 조선 후기인 1700년대에 지어진 고대 소설로 배경지는 전라북도 완주군 이서면 앵곡 마을 쪽이라고 합니다. 원래 내용은 죽은 콩쥐가 귀신이 되어 복수를 한다는 이야기로 장화 홍련정과 닮은 점이 아주 많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콩쥐라는 예쁘고 착한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해 콩쥐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자 아버지는 새 어머니를 맞이했습니다. 새 어머니에게는 팥쥐라는 딸이 있었습니다. 얼마 뒤 아버지마저 돌아가시자 새 어머니와 팥쥐는 콩쥐를 몹시 구박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을 사또가 아들의 신부감을 고르기 위해 잔치를 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는 고을에 사는 아가씨들을 모두 잔치에 초대했습니다. 호호호, 이제 우리 팥쥐가 사또 아들의 부인이 되겠구나. 새 어머니는 팥쥐를 예쁘게 꾸며 잔치에 데리고 가면서 콩쥐는 가지 못하도록 잔뜩 일을 시켰습니다. 콩쥐 너는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뒷산 자갈밭을 다 갈고 큰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 놓아야 한다. 저도 잔치에 가고 싶은데. 콩쥐가 얼른 일을 끝마치고 잔치에 갈 생각으로 열심히 자갈밭을 갈 때였어요. 어디선가 황소 한 마리가 다가와 콩쥐에게 말했습니다. 공주야, 밭은 내가 갈 테니 너는 항아리에 물을 채우렴. 황소님 고맙습니다. 콩쥐는 집으로 돌아와 열심히 항아리에 물을 부었어요. 하지만 아무리 물을 부어도 항아리에는 물이 차지 않았어요. 항아리 밑에 구멍이 났기 때문이지요. 그때 두꺼비가 다가와 콩쥐에게 말했습니다. 콩쥐야, 구멍난 항아리는 내가 막아줄 테니 어서 물을 부어.
고마워 두꺼봐. 착한 두꺼비 덕에 콩쥐는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울 수 있었습니다. 콩쥐는 급히 잔치에 가려다가 자신의 낡은 옷을 보고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머리가 하얀 할머니가 나타나 콩쥐에게 아름다운 옷과 꽃신을 주었어요. 콩쥐야, 이걸 입고 어서 잔치에 가거라. 고맙습니다, 할머니. 새 옷을 입은 콩쥐는 선녀처럼 아름다웠습니다. 잔치에 온 콩쥐를 보고 한눈에 반한 사또 아들이 콩쥐를 불렀어요. 그러나 심술궂은 새 어머니와 팥쥐를 본 콩쥐는 사또 아들의 부름에도 가지 못하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다 꽃신 한 짝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사또 아들은 온 고을을 돌아다니며 신발의 주인을 찾았지만 꽃신이 발에 맞는 아가씨를 찾지 못한 채 마지막으로 콩쥐에게 꽃신을 신어보게 했습니다. 그러자 꽃신이 콩쥐의 발에 꼭 맞았어요. 이것은 제가 잔칫날 잃어버린 꽃신 한 짝입니다. 콩쥐가 나머지 꽃신 한 짝을 내밀자 사또 아들은 매우 기뻐하며 콩쥐에게 말했습니다. 나와 혼인해 주시오. 콩쥐는 사또 아들과 혼인하여 그동안에 슬펐던 일을 잊고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어린 사또의 지혜. 글 이숙재, 그림 박지영. 제주도는 우리나라 가장 남쪽에 자리한 섬입니다. 돌, 바람, 여자가 많다고 해서 삼다도라고 불렸습니다. 신라시대 때는 탐나국이라고 불리다가 고려시대에 제주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특히 제주도는 화산이 폭발하면서 생긴 섬이라서 구멍이 숭숭 뚫린 현무암이 많습니다. 어느 고을에 사또가 새로 왔어요. 고을 사람들은 들뜬 마음으로 새 사또를 맞을 준비를 단단히 했지요. 그런데 막상 새로운 사또는 나이가 아주 어렸어요. 이방과 벼슬아치들은 사또가 어리다는 이유로 말도 제대로 듣지 않고 무시하기 일쑤였어요. 여기서 쑥떡, 저기서 쑥떡, 사또 흉을 보느라 정신이 없었지요. 나이 어린 사또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네 이놈들 어디 두고 보자. 내가 어리다고 깔보다니 따끔하게 혼내줄 테다. 어느 날 사또가 석수장이를 불렀어요. 며칠 안으로 돌갓을 만들어 오거라. 아니 그것을 어디에 쓰시려고요? 그건 알 것 없고 어서 만들어 오기나 하거라. 그것을 보던 이방들은 또 쑥덕거렸어요. 허허 참 애들 장난인가? 아니 돌갓은 왜 만들라는 거야? 며칠 후 석수장이가 약속한 돌갓을 만들어 왔어요. 그러자 사또가 이방과 벼슬아치들에게 명령했어요. 내가 보아하니 그대들은 목이 뻣뻣한 병에 걸린 것 같소. 그 병을 고치려면 돌갓을 써야 한다기에 내가 특별히 주문했으니 어서 이것들을 쓰시오. 어린 사또가 호통을 치자 이방과 벼슬아치들은 하는 수 없이 돌갓을 머리에 얹었어요. 돌갓이 어찌나 무겁던지 고개가
저절로 푹 숙여졌지요. 아이고, 사또,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이방과 벼슬아치들은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었어요. 호되게 고생한 이방과 벼슬아치들은 한동안 어린 사또의 말을 잘 따랐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다시 예전처럼 어린 사또를 무시했지요. 그해 가을, 어린 사또는 벼슬아치들을 데리고 수수밭을 지나갔어요. 갑자기 사또가 이방을 불렀어요. 여보게나, 저 수수는 몇 년이나 자랐길래 저렇게 키가 큰가? 사또 나리도 참, 그것도 모르신단 말입니까? 올봄에 심었으니 아직 1년도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 저 수수 중에 제일 긴 것을 골라 하나씩 베어오너라. 사람들이 수수깡을 베어오자 사또가 명령했어요. 자, 모두 자기가 베어온 수수깡을 옷 소매 속에 넣거라. 절대 수수깡을 꺾지 말아야 한다. 예? 아니, 어떻게 이 기다란 수수깡을 옷소매에 넣는단 말입니까? 어허, 나를 소매 속에 넣고 주무르는 놈들이 겨우 1년도 채 안 된 수수깡 하나 집어넣지 못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 어서 넣지 못할까? 어린 사또가 호통을 하자 사람들은 할 수 없이 옷 소매 안으로 수수깡을 들이밀었어요. 하지만 여기저기 찔릴 뿐이었죠. 아이고, 사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요. 사람들은 무릎을 꿇고 빌고 또 빌었어요. 이방과 벼슬아치들은 어린 사또의 지혜에 감탄했어요. 그리고 다시는 어리다고 무시하지 않고 정성껏 모셨습니다. 도깨비 감투. 글 허피려. 그림 박지은. 옛날 서울 서대문구 대현동 북서쪽에는 망건과 당줄, 감투를 만드는 집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을 망건당굴 또는 마근동이라고 불렀습니다. 문소 만록에 따르면 감투가 나타난 시기는 임진왜란이 끝난 뒤라고 합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자나깨나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가난한 대장장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부자가 될까? 그거야 누워서 떡 먹기지. 어디선가 들리는 소리에 대장장이는 주위를 살펴보았습니다. 두리번거리던 대장장이는 천장에 거꾸로 매달려 있는 도깨비를 발견하곤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살려주세요. 걱정하지 마. 난 자네가 부자가 되도록 도와주러 온 거니까. 대장장이는 몹시 무서웠지만 꿈에도 소원인 부자가 될 수 있다는 말에 슬금슬금 도깨비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이 도깨비 감투만 있으면 어렵지 않지. 그럼 난 바빠서 이만. 도깨비는 감투 하나를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대장장이는 감투를 머리에 써보았습니다.
여보 마누라, 이리 와서 나 좀 보구려. 아니, 어디 계세요? 여기도 안 계시고, 어디서 나는 소리지? 대장장이가 감투를 벗자 아내는 눈앞에 남편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정말 내가 안 보였단 말이오? 그렇다면 이 도깨비 감투를 쓰고 남의 물건을 훔쳐도 아무도 모르겠군. 이튿날부터 마을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아니, 세상에 밤새 지키고 있었는데 도둑을 잡기는커녕 물건을 또 잃어버렸다지 뭐예요. 그렇다면 이건 도둑이 아니라 도깨비인가 봐요. 마을이 소란스럽고 분주할수록 대장장이는 더 큰 부자가 되어갔습니다. 이 감투만 있으면 부자가 되는 건 정말 쉬운 일이군. 대장장이는 이미 큰 부자가 되었으면서도 재미삼아 밤마다 물건을 훔쳤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도 큰 부자가 되었으니 물건 훔치는 걸 그만두는 게 어떨까요? 아내의 말에 벌컥 화를 내던 대장장이는 감투를 화롯불에 떨어뜨려 커다란 구멍을 내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이런 큰일 났다. 어서 감투에 구멍을 꿰매야지. 그날 밤도 대장장이는 도둑질을 하러 나갔습니다. 저기다! 저 까만 점이 바로 도둑이다! 모두 잡아라! 감투를 꿰맨 자리가 표시가 나는 줄 까맣게 모르고 있던 대장장이는 사람들에게 쫓기다 간신히 집으로 도망쳤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 생각했소. 당신 말대로 이제 도둑질은 그만두겠소. 아이고, 잘 생각하셨어요. 부자가 되는 것도 좋지만 당신이 감투를 쓰고 나갈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졸였는지 몰라요. 대장장이는 굳은 결심을 하고 감투를 들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감투를 아궁이 속에 던져 넣었어요. 아이고, 이제야 마음이 편하군. 역시 사람은 가난하더라도 마음이 편히 사는 게 최고야. 대장장이는 재산을 많이 가진 부자보다 열심히 일하며 마음 편히 사는 것이 더욱 행복한 것임을 깨닫게 되었답니다. 금돈이 나오는 절구. 글 허피려. 그림 박기욱. 절구는 곡식을 빻거나 떡을 칠 때 사용하고 항아리는 간장, 고추장, 김치 등을 담을 때 사용합니다. 절구나 항아리는 음식을 많이 담을 수 있는 도구라서 종종 욕심의 상징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가난한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형제는 틈만 나면 싸움을 했습니다. 어느 날 형제는 함께 산으로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채, 나는 벌써 나무를 다 했는데 형은 뭘 하는 거야? 분명히 빈 지게만 지고 내려올 게 뻔해. 동생이 산 위를 바라보며 투덜거리고 있는데 어디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동생이 소리 나는 곳으로 달려가 보니 형이 이상하게 생긴 절구를 굴리며 산에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쿵! 쿵! 쿵!
그게 뭐야? 산에서 주웠는데 쓸모 있을 것 같아서 집으로 가져가려고. 형제는 오랜만에 서로 힘을 합쳐 절구를 집으로 가져갔습니다. 이끼 끼고 지저분한 절구를 깨끗이 닦으니 쓸만한 절구가 되었습니다. 이만하면 곡식을 찍을 수 있겠네. 형, 저번에 찢다 남은 옥수수를 찍어보자. 형제는 신이 나서 절구에 옥수수를 넣고 쿵쿵 찧었어요. 잠시 후 절구에서 짤랑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형제가 절구 안을 들여다보니 옥수수 알갱이가 전부 금돈으로 변해 있었어요. 형, 이건 보통 절구가 아니야. 이제 우리 부자가 됐어. 순식간에 벼락부자가 된 형제는 대골 같은 큰 집을 지어 따로 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동생은 절구를 혼자 갖고 싶은 욕심이 생겼습니다. 형, 왜 절구를 형이 집에 두어야 해? 이제 우리 집으로 가져가야겠어.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내가 주었으니 이건 내 거야. 나도 형과 같이 힘들게 절구를 굴렸잖아. 그러니 내 것도 돼. 동생은 마루에 있던 절구를 끌어 내리려고 하고 형은 절구를 잡아당기다가 그만 절구를 마루 밑으로 떨어뜨렸어요. 절구는 디딤돌에 부딪히면서 쩍 하고 갈라져 버렸습니다. 이걸 어쩌지? 절구가 깨졌잖아. 형제는 자신들의 욕심을 땅을 치며 후회했지만 절구를 다시 붙일 수는 없었답니다. 선녀 바위. 글 이태영, 그림 권영묵. 우리나라 곳곳에는 선녀바위, 선녀탕, 선녀폭포 같은 선녀와 관련된 이름이 많습니다. 선녀는 사랑, 희망, 눈물 등 우리 민족의 아름다운 정서를 담고 있습니다. 선녀소라는 몽고에서 처음 나타났다가 중국에 전해지면서 도쿄의 영향으로 신선세계와 합쳐졌고 그 뒤 우리나라로 건너왔다고 합니다. 선녀바위는 지금의 북한 지역인 오성산 수태마을 선녀봉에 얽힌 이야기입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착한 오누이와 홀어머니가 오순도순 살고 있었어요. 비록 집안은 가난했지만 항상 서로를 아끼고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흉년이 든 어느 해 어머니가 병이 들어 눕고 말았어요. 오라버니 어떡하지? 어머니가 빨리 나으셔야 할 텐데. 큰일이다. 먹을 것도 다 떨어지고 약 한 첩 지을 돈도 없으니. 오누이는 아픈 어머니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그때 마침 집 앞을 지나던 스님이 아이들의 울음소리에 걸음을 멈추었어요. 얘들아, 무슨 일이 있기에 그리 슬피 우느냐? 어머니가 많이 아프신데 약을 마련할 수가 없어요. 스님은 오누이가 무척 딱하게 되었다고 생각했어요. 스님은 방으로 들어와 어머니를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한참 후에 입을 열었죠. 내가 3가지 약초 이름을 적어주마. 이 약초들을 다려 먹으면 어머니 병이 나으실 게다.
고맙습니다, 스님. 정말 고맙습니다. 스님은 약초 이름을 적어주고 모양도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다음 날 오누이는 스님이 적어준 약초를 찾아 산으로 올라갔어요. 숲에 들어서자 예쁜 꽃들과 귀엽게 지저귀는 새들이 오누이를 반겨주었지요. 우리 빨리 약초를 구해서 어머니 병을 낫게 해드리자. 오누이는 방울방울 땀을 흘리며 숲속 여기저기를 살펴보았어요. 한참을 헤매던 오누이가 지쳐서 타박타박 걸음을 옮길 때였어요. 오라버니, 여기 약초가 있어. 오누이는 어머니의 병을 고칠 수 있다는 생각에 기뻐서 팔짝팔짝 뛰었어요. 그리고 힘든 줄도 모르고 약초를 캤지요. 어느새 해가 뉘엿뉘엿 기울자 오누이는 걱정이 되었어요. 오라버니, 모연실이란 약초는 어디에도 없어. 어쩌지? 그러게 말이야. 아무리 찾아도 없네? 그게 없으면 아무 소용 없을 텐데. 우리 내일 다시 찾아보기로 하자. 다음 날 아침 오누이는 서둘러 다시 숲속으로 갔어요. 그리고 모연씨를 찾아 이곳 저곳을 헤맸답니다. 한참을 돌아다니다가 갑자기 누이 동생이 벼랑 아래쪽을 가리키며 소리쳤어요. 오라버니, 저기 좀 봐. 모연실이야. 오누이는 얼싸안고 기뻐했어요. 오라버니, 내가 아래로 내려갈 테니 내 손을 잡아줘. 누이 동생은 오라버니의 손을 꼭 붙들고 벼랑 아래로 몸을 기울였어요. 조심조심 다가가 손이 거의 풀에 닿을 쯤이었어요. 오라버니, 어떡해. 이건 모연실이 아니야. 오누이의 실망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온 몸에서 힘이 쭉 빠져나가는 것 같았지요. 누이 동생이 오라버니의 손을 꼭 잡고 다시 올라가려 할 때였어요. 갑자기 바위가 무너져 내렸어요. 안 돼! 안 돼! 누이 동생이 절벽 아래로 떨어졌어요. 누이 동생을 붙잡으려던 오라버니도 그만 함께 떨어지고 말았답니다. 한편 오누이가 늦도록 돌아오지 않자 걱정이 된 어머니는 오누이를 찾아 나섰어요. 그리고 얼마 후 쓰러져 있는 오누이를 발견했지요. 얘들아, 이게 어찌 된 일이냐? 눈 좀 떠보렴. 어머니는 오누이를 바라보며 구슬프게 흐느꼈어요. 그러자 오라버니가 간신히 눈을 떴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약초를 구하려다 그만. 얘야, 내 동생이 아직도 눈을 뜨지 못하니 이를 어쩌면 좋으냐. 누이 동생은 영영 깨어나지 못했답니다. 어머니는 슬피 울며 벼랑 아래에 딸의 무덤을 만들었어요. 그 후 어머니는 차츰 병이 나았지만 슬픔은 더해만 갔지요. 내가 나 때문에 이렇게 되었구나. 어머니는 날마다 무덤을 찾아와 눈물을 흘렸답니다. 어느 날 무덤을 찾아온 어머니는 깜짝 놀랐어요. 벼랑 위에 있는 바위가 선녀 모습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착한 내가 선녀가 되어 하늘로 올라갔나 보구나. 어머니는 선녀 바위를 바라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답니다. 못생긴 새색시. 글 서정아. 그림 이상미. 못생긴 새색시는 고전소설
박시전을 바탕으로 한 얘기입니다. 병자호란 때 실제로 살았던 이시백이라는 인물의 학식과 재주가 뛰어난 박씨 부인 이야기를 꾸며 넣은 것입니다. 어느 마을에 결혼을 앞둔 청년이 있었어요. 청년은 새색시 얼굴을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기분이 좋아 늘 벙글벙글 한박 웃음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청년과 새색시가 결혼한 날 밤이었어요. 청년은 새색시의 얼굴을 처음 보았죠. 어쩜 이렇게 못생길 수 있지? 얼굴은 빡빡 얼근 곰보요, 코는 뭉뚝하니 주먹코. 깜짝 놀란 청년은 그만 방을 뛰쳐나오고 말았어요. 새색시는 뒷뜰에 있는 작은 방에서 몸종과 단둘이 살았어요. 청년은 새색시를 보면 재빨리 다른 곳으로 피했습니다. 집안 사람들 모두 새색시를 피했어요. 하지만 새색시는 누구도 탓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인들까지 하나하나 보살폈어요. 새색시는 비록 얼굴이 못생겼지만 착한 마음씨와 지혜를 지녔죠. 어느 날 새색시가 시아버지에게 말했어요. 아버님, 내일 날이 밝거든 하인을 시장에 보내세요. 그리고 가장 마르고 병든 말을 300냥에 사오라고 하십시오. 시아버지는 새색시 말대로 하인을 시장에 보냈어요. 하인은 가장 마른 말을 한 필 골라 단약에 샀습니다. 싼 값에 말을 산 하인은 콧노래를 부르며 돌아왔어요. 얘기 300냥에 사오라 했더니 어찌 단냥에 사왔느냐? 새색시가 하인을 꾸짖었어요. 하인은 할 수 없이 다시 시장으로 달려가서 말 장수에게 나머지 돈을 주었습니다. 새색시는 날마다 말에게 콩 한 대와 쌀 한 대를 섞어 죽을 쑤어 먹였어요. 그랬더니 어느새 말이 윤기가 자르르 흐르고 살도 포동포동 올랐어요. 새색시가 시아버지에게 말했어요. 아버님, 하인에게 이 말을 끌고 마을 어귀에 나가 있으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중국 사람이 3만냥의 말을 쓸 것입니다. 시아버지는 이번에도 새색시의 말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국 사람이 3만냥의 말을 샀지 뭡니까? 모두들 무척 신기해했어요. 시간이 흘러 청년이 과거를 보러 가는 날이었어요. 새색시가 하인을 시켜 청년에게 벼루를 보냈어요. 벼루라면 내게도 있느니라. 아씨 말씀이 이것을 가져가셔야 장원급제 하신답니다. 벼루를 가져간 청년은 정말 장원급제를 했어요. 하루는 새색시의 아버지가 딸을 만나러 왔어요. 얘야, 넌 이제 잘못을 모두 용서받았단다. 내일 아침이면 본래 모습으로 돌아올 거다. 새색시의 아버지는 그렇게 이루고 돌아갔습니다. 다음날 아침, 못생긴 새색시는 어여쁜 새색시가 되었어요. 아니, 댁은 누구요? 몸종이 새색시를 알아보지 못하고 물었어요. 지난 몇 년 동안 함께 지내왔는데 나를 모르겠느냐? 새색시가 빙그레 웃으며 말했어요. 못생긴 새색시가 어여쁜 새색시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식구들이 모두 달려왔어요. 그동안 저는 전생에 저지른 잘못 때문에
벌을 받았던 것입니다. 새색 씨는 식구들에게 말했어요. 미안하오. 내가 겉모습만 보고 당신을 섭섭하게 했어요. 그제야 청년은 새색 씨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새색 씨가 이뻐지기 전에 신랑이 사과를 했다면 더욱 좋았을 것 같아요.